지금 우리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침묵을 좋아합니다. 네, 난데없이 무슨 잘난 척이냐고요? 무슨 도사 같은 소리냐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침묵과 관련이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방송사고가 났구나, 이거 말고요. 침묵 속에서 침묵이 가져다주는 전체적인 정적,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삶의 본질이나 인생의 본질, 예술의 본질, 영혼의 본질,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느껴지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 느껴졌다면 우리는 바로 상징주의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연주의가 떠오르고 있던 19세기 말에 1880년대 경에는 자연주의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문예사조도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주의, 심볼리즘입니다. 자연주의가 과학적인 태도를 주장하던 때에 상징주의는 정반대로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심볼리즘은 우리말로 상징주의라고 번역이 되지요. 잠시 주변을 고요하게 한 가운데 화면 안의 촛불을 응시하면서 분위기를 느껴주십시오. 촛불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이 전체적인 분위기, 영어로는 애트모스피어라고 합니다. 애트모스피어에서 어떠한 명상적이며 신비적인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명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말초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느끼려고 해주십시오. 본질에 가 닿으려고 해주십시오. 네, 어떤 본질에 가 닿을 수 있으셨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상징주의입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명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가졌다면 그것이 바로 상징주의적인 경험입니다. 이 발레를 봐주십시오. 이 작품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신의 오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말라르메라는 프랑스 시인이 있죠.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 등이 상징주의를 이끈 시인들인데 그 중에서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클로드 드뷔시라는 음악가가 작곡을 하고 니진스키라는 러시아 무용가가 안무를 한 것이 바로 이 작품 발레 목신의 오후입니다. 불어로는 L'après-midi d'un faun, 영어로는 Afternoon over faun인데요. faun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 연극 때 말했었던 사티로스입니다. 그래서 목신이라고 할 때 그 목자는 나무 목자가 아니라
목축업할 때의 소 기르고 양 기르고 할 때의 그 목자입니다. 이 작품은 디아길레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만들었던 발레 리스, 러시아 발레단에서 공연이 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영상은 그때의 오리지널 공연이 아니죠. 나중에 다시 리메이크한 버전입니다. 저 독특한 발레 동작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징주의 문학을 대할 때 이 작품 안에서 무엇은 무엇의 상징이고 무엇은 무엇의 상징이고 하는 식으로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저 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식으로 분석하려 드는 것은 상징주의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 무성영화 버전의 모리스 메테를링크작 파랑새입니다. 왜 가수 혜은이 씨의 노래 파란 나라의 가사 중에 나오는 부분이 있지요. 난 지루지루의 파랑새를 알아요. 바로 그 지루지루가 이 파랑새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지요. 잠깐 여담입니다만 이 영화의 자막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치루치루라고 말해왔던 인물의 이름이 사실은 틸틸이라고 표기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가 겸 소설가이신 안정효 선생의 책에 보면 이러한 한탄이 나오지요. 나는 지금까지 치루치루와 미치루가 뭔가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틸틸과 미틸 이런 이름들을 자기네식 발음대로 또 표기를 하다 보니까 치루치루 미치루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일본어 번역의 중역을 통해서 좋지 않은 번역을 통해서 파랑새라는 문학작품에 접하다 보니까 인물들의 이름도 그렇게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파랑새라는 작품의 프랑스어 버전이 오리지널 버전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문학으로 번역돼서 찌루찌루, 미찌루 이렇게 인물들의 이름을 표기한 것은 다 일본어판을 중역한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영어판을 번역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상징주의 문학에 우리가 접해보기란 쉽지가 않고요. 펠레아스와 멜리상드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또 볼 클로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징주의자의 작품이 국내에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상징주의에 대해서 이해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징주의도 직접 읽어봐야 아는 작품입니다. 말로 설명만 하거나 백과사전 같은 것을 읽어봐서는 또 이론서적만 읽어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징주의 문학작품에 접할 때는 거기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 애트모스피어에서 무언가를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명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어떤 본질에 가 닿는 것, 이것이 상징주의가 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역시 모리스 메테를링크가 했던 말인데요. 등불 앞에 홀로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 구구절절한 서술이나 설명보다도 그러한 이미지가 주는 애트모스피어 분위기에서
어떤 영혼의 상태, 불어로는 에따 담무라고 하는데요. 영혼의 상태에 가 닿으려고 한다. 이것이 상징주의가 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 여기 메테를링크의 파랑새에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 어린이 둘이 나중에 여행을 마친 후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파랑새는 자기네 집 새장 안에 들어 있었어.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해. 이런 식으로 분석하려 드는 것은 상징주의 문학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이 아닌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고서 저 낙엽의 노란 색깔은 사위여가는 생명을 상징하고 저 떨어지는 모습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캐치해낸다면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냈다는데. 그런 식의 상징은 그 어느 예술 작품에나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특정 문예사조로서의 19세기 말에 한참 떠올랐던 상징주의라는 문예사조로서는 그러한 감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분위기, 이 키워드를 기억하도록 하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영화나 우리가 프랑스 영화들에서 느끼는 어떤 분위기, 그러한 것들을 상징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같은 영화는 멜로드라마지요. 홍상수 영화 같은 것들은 리얼리즘입니다.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있거든요. 그 영화는 자연주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일본 시골의 오지의 마을 주민들은 도덕이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본능에 따라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생활 환경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음식을 훔쳐 먹으면 그 일가족을 다른 이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생매장을 해버리고, 노총각은 성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개에다가 수간을 하고 하는 등등 이런 모습들이 묘사되거든요. 이러한 요소들은 자연주의적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 같은 데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려장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은 그것은 일본의 풍습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가 바로 일본 사람들이 늙은 자기 부모를 갖다 버리는 풍습에 대한 영화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은 로맨틱해집니다. 어머니가 자청해서 아들 보고 자기를 갖다 버려라 이러고,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싣고 가서 버려두고 오다가 어머니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꾸짖죠. 나는 내버려 두고 너는 네 길을 가라. 이런 식의 어떤 고양된 정신도 보여주는데, 아무튼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문예사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징주의 심볼리즘에 대해서는 꼭 애트모스피어, 분위기, 또 명상적이다, 신비주의적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상징주의가 형성될 때 그것은 일본의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주의를 생각할 때 선불교를 머리에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 생각에
인류 문화 속에서 가장 위대한 상징주의적 작품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살풀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누가 국악이나 한국 무용에 그리 관심이 있겠습니까? 토요일 같은 때에 무슨 토요 국악마당, 우리가락 한마당 이런 방송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채널을 바로 돌리게 되죠. 그런데요, 제가 실제로 공연장에서 살풀이 춤의 공연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 살풀이의 공연은 전문가나 대가가 춘 것도 아니고 콩쿨에서 입상한 어느 고등학생이 춘 것인가 그랬는데요. 실제로 어두운 무대 속에서 수건 하나를 휘날리면서 무용수가 살풀이 춤의 동작들을 보여줄 때 그것이 그 미세한 동작 하나하나에서 전달받는 영적 경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영상도 화면을 통한 것이다 보니까 감동이 기대한 것만큼은 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 살풀이를 라이브로 보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프랑스에는 아비뇽 연극제라는 유명한 연극 축제가 있죠. 1990년대 말쯤에 그 아비뇽 연극 축제의 예술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연극계, 연극 공연들을 보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연극계에서는 아비뇽 연극제에 가지고 갈 작품이 없다. 살풀이 빼고는. 이런 식의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승무랑 살풀이를 아비뇽 연극제로 가지고 가서 호평을 받았죠. 신문 기사 같은 거 검색해보면 아직도 나올 겁니다. 자, 서양의 심볼리즘, 상징주의라는 것은 동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서는 좀 기분이 좋진 않지만 일본의 영향을 특히 받았습니다. 선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런 식의 전통을 우리 문화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찾아본다면 그것은 살풀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상징주의라는 말을 어디서 접하게 되고 상징주의의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때 우리의 전통 살풀이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동영상을 좀 봐주십시오.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가 문예사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도인가 나온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그 유명한 영화 졸업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더스틴 호프만은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불륜을 범했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리고 여자친구의 결혼식장에 부랴부랴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를 결혼식장에서 납치해가지고 둘이 도망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끝장면을 보면서 문예사조의 이해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또 그렇게 좋은 설명 방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Where's that guy? What's he doing? Take care of him. He's too late.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이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은 말이 없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다가 헤어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만나게 돼서 재결합하게 되었는데요. 말이 필요가 없는 이 순간에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만을 느꼈겠지요. 이렇게 이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것, 사랑 그 자체, 본질, 이것이 상징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상징주의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설명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생각을 조금 바꾸면 다르게 문예사조를 적용해서 설명해 볼 수도 있지요. 이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모두 다 이겨내고 나는 당신을 보살피겠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쟁 나갔다가 전쟁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제 이러면 이 사람은 낭만주의적인 히어로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음악이 깔렸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영화 전체를 보면 스토리 라인이 멜로드라마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또 악당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다가 이 남자 주인공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악당들은 멸망하고 악당들 중에서는 회개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음악이 깔리면 그것은 멜로드라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두 사람이 야,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저녁밥은 어디 가서 먹냐? 내가 지갑도 안 들고 나왔는데 오늘 잠은 어디 가서 자지? 이런 문제들이 과정을 겪게 되면 그것은 리얼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 남자가 벌써 말이 없는 가운데 흐흐흐흐 오늘은 첫날 밤이네 흐흐흐흐 이따가 어디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음흉한 생각을 본능에 먼저 이끌리게 된다. 이러면은 이것은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내추럴리즘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난하다 보니까 두 사람은 범죄와 성병이 난무하는 빈민굴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곧 사그라지게 되고 맨날 싸우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남자는 열악한 직장 환경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고, 여자는 가난 때문에 매춘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면 자연주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상징주의로 돌아가죠. 이 두 사람이 말이 없는 가운데 무언가 정화된 감정을 느끼고 어떤 명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상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는 상징주의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요. 혼자 조용히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우리는 상징주의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절에서 우리는 상징주의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신비주의적인 경험, 본질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태도를 상징주의라고 한다는 것 좀 기억해 두도록 하죠.